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8일 자정쯤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개를 방송하게 되는데, 하나는 북한 통지문 수정된 거에 대한 거는 먼저 했고요. 또 이어서 계속 답답한 게 있어서 자꾸 저희가 지적을 해야 정신을 차리고 바뀌니까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는 거 제목은 돈으로 미국의 분노를 막는다고, 외교력으로 할 것을 돈으로 한다고, 전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하겠습니다. 10월 18일자 머니투데이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제목은 트럼프에게 선물 안 준 문 대통령, 미국 대선 이후를 본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부제는 방위비 우리 입장 설명 반복, 북핵 협상 시점은 내년 거론, 이렇게 달았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요,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열립니다. 한 2주 정도 남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 선물인가 하면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선 국가안보실장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과 회담을 갖고 한미 간의 이슈인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미국은 6조 원 상당의 돈을 대한민국이 내놓으라는 거고, 우리는 1조 원 정도, 거의 6대 1의 차이, 상당히 큰 차이죠. 이렇게 논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와 별도로 10월 14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협의회 SCM이 열렸죠. 한미 국방장관이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를 공동성명에 넣지 않으면서까지 서욱 장관한테 방위비를 더 내라라고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압박을 우리가 더 돈 내라라고 하는 거를 다 막아냈다는 것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라는 게 이 기사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외교과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유력할 경우 미국 측에 선물로 미리 줄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로 거론돼 왔다.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서 이길 것 같으면은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지 뭐. 또 4년 동안 트럼프랑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6조 원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6조 원까지는 못 내놔도 거의 가까운 어느 수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한미 관계를 좋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선물을 주자라는 의견이 있어 왔는데 안 줬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과 더불어 강민석 대변인 설명대로 맞섰다. 미국의 압력에 맞섰다는 설명이 나란히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있는 거는요, 이거는 엉망진창이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물과 불을 같이 놨다. 네. 물도 잘 있고 불도 잘 있다. 그거 엉터리죠.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어려운 거죠. 빙탄불상용이란 말 한자가 있는데, 미 대선 앞두고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워싱턴까지 갔음에도 방위비 선물을 전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물음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두 사람을 보냈던 청와대의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위비보다는 동맹의 가치를 우선시한다고 말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고려한다면 트럼프가 요구하는 6조 원 청구서를 미리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봤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시점은 아예 내년일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이 기사는 했어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내년에 이제 원래 못 열린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 북한이 참여할 걸로 본다라고 하면서 내년 7월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면 그때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니까 그때쯤 가서 뭐 그에 맞춰 방위 분담금 돼서 한미 관계를 조정하지, 바이든이 되면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에 따르면이라는 표현 익명으로 처리한 것과 그다음에 중간에 강민석 대변인은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이 기사의 취재원이 청와대란 건, 강 대변인이 있는 청와대라는 건 분명하죠. 요거는 뭐 저같이 기사를 본 사람들은 잘 파악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기사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훈 실장하고 서욱 장관, 양서 씨를 미국에 보냈는데 제가 보고는 박대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들고 갔다가 선물을 안 주고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주고 온 게 아니라 선물을 주려고 갔는데 박대를 당하고 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기자회견도 못하고 서훈 장관은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피하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좋아서 해본 거라고 애들로 대고 있는 거죠. 예, 그럴듯한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기자로서 예측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뭐 가끔 오보를 합니다. 잘못 판단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잘 판단해야죠. 지난 4월 달에 우리 총선 21대 열렸을 때 저는 한 2주 전부터 처음에 지켜보다가 전 야당이 압승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2대1의 비율로 여당이 승리하겠구나. 야당은 100석이라도 건질까? 그런 걸 이 방송에서 몇 차례 했었어요. 거의 제 예상대로 정의당과 범여권을 포함하면 거의 그들이 한 200석을 땄죠. 2대1로 완전히 야당이 참패를 했는데 저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압승할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트럼프가 질 것처럼 자꾸 보도하는데 글쎄요. 대통령 선거 여러 번 치러보면요. 언론 예측하고 대선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언론에서 누가 이긴다고 하면 국민들은 거꾸로 견제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신문 나오는 걸 미국 사람이 보지는 않겠지만은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떨어진다고 많은 언론들이 떠들죠. CNN 이런데. 그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바이든 아들이 뭐 스캔들이 터져서 트럼프가 재선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트럼프의 실패는 트럼프가 암살을 당하거나 병사하거나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지 선거에는 아주 압승을 할 거라고 봅니다. 가끔 제가 이제 무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오신 미국 기업들의 중역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하더라고요. 똑똑한 이가 많이 살고 있는 뉴욕이나 워싱턴, LA 같은 데에서 택시를 타거나 뭐 음식점에 가서 정치 이야기하면 전부 다 트럼프 욕한대요. 근데 미국 중앙에 그레이트 플레인스 같은 대평원 농업지대에 가보면은 거기 사는 데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강력한 미국, 일자리 창출. 네. 똑똑한 사람들은요. 트럼프도 펜실베이니아 나왔잖아요. 아이비리그 출신이잖아요. 똑똑한 사람 안 좋아해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해요. 농부들은 뭐 미국이 최고지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설명도 많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매우 많이 물리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들이 가진 표도 한 표고요. 무뚝뚝하게 미국 좋다고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는 미국 농부도 한 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깁니다. 지난 대선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대도시에 있는 언론들, CNN은 다 그렇게 봤지만 결론은 반대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몇 차례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다가 배운 건데 트럼프 쓰는 영어가 그분들이 더 먼저 발견하셨어요. 굉장히 쉬운 영어 씁니다. 단문으로 씁니다. 단문. 제가 석사 공부할 때 미국 도수 책 읽으려면 문장이 막 한 패러그래프이 다 나가서 너무 길어갖고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 관계대명사 들어가고 또 점 찍고 해놓으면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관계대명사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영어가 쉬운 사람이고 더 쉬운 영어 쓴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너무 단순해갖고 쉽게 이해가 되고 쉽게 이해가 되니까 이럴 리가 있어 하고 허풍쟁이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군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군사 영어가 제일 쉽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냥 무기나 이 작전에 대한 걸 쭉 읽으면 바로 읽혀요. 왜 그런 걸 생각해 봤더니 사격 중지, 돌격 뭐 이런 거 하는 그 명령 같은 게 중원, 부원, 복문으로 관계대명사 점 찍고 나가면은 뜻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돌격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영어는 누가 들어도 딱 명확하도록 고, 스톱 딱 이겁니다. 그리고 학력이 짧은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군사 영어가 제일 쉬워서 저도 군사 영어는 좀 따라가요. 근데 이카노믹스나 철학 쪽으로 가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가장 쉬운 영어를 쓰는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제일 무섭습니다. 레이건과 트럼프의 영어가 상당히 쉽다. 쉽기 때문에 그 영어를 알아듣는 미국 중부에 사는 농부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LA와 뉴욕에 사는 똑똑한 미국인들은 그를 무식한 사람, 허풍쟁이로 몰지만. 근데 굉장히 이렇게 유리하고 부드러웠던 친구 중에 하나가 나이가 비슷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오바마가 굉장히 쉬운 영어 썼거든요. 오바마도 쉬운 영어 썼어요. 아주 부드럽고 유머러스했고 아주
아주 그냥 유연했어요. 그리고 아들 부시 대통령도 굉장히 쉬운 영어 썼고 더군다나 아들 부시는 유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보게 되면요. 가장 쉬운 문장 썼던 게 제 기억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은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분은 한자 세대고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쉬운 영어 썼고 연설 읽어보면 전두환 대통령 연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반대로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쉽게 들어서 저거야 이렇게 깔보게 되는 거죠. 저는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하고 본인이 썼던 초안을 두 개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거의 연설문을 다 쓰더만요. 쉽게 씁니다. 제가 기자를 33년을 했는데 기사 쓰면서 제일 좋은 기사는요. 이해가 잘 되는 기사예요. 관계대명사, 우리나라 말은 관계대명사가 없지만 막 복문, 중문으로 나가면 막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막 다 끊어줍니다. 아주 쉽게 씁니다. 바둑아 학교 가자 뭐 영희야 철이야 하는 국민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있는 문장이 제일 좋은 문장이거든요. 독자분들은 저희 같은 기자들이 쓴 문장이 쉽게 읽히죠. 후루룩 신문 보는데 뭐 그 많은 30몇 페이지 보는데 30분 걸립니까? 그게 문장이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쉬운 문장 아무나 못 씁니다. 굉장히 훈련해야 됩니다. 저희는 소설가 보다가도 훨씬 글 훈련 많이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하니까. 그래서 현학적인 단어를 칼럼에 쓸 때 집어넣습니다. 저희도 뭐 논어도 보고 뭐도 보고 뺏겨 집어넣는데 그것도 논어 원문 보게 되면 너무 복잡한데 그걸 쉽게 저희가 표현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저희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단문을 만드는데 그 비유법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웬만한 소설가 대가를 빼고 나서는 소설가 문장보다 기자가 훨씬 낫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기자가 진짜 글 잘 쓰는 직원입니다. 문학가들 글 잘 쓰는 거 있죠. 출판사에서 굉장히 윤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또 오는 경우 있어요. 제가 이제 신동아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소설가 글을 많이 고칩니다. 대학 교수님 글은 더 많이 고치고요. 그래서 독자분들이 읽으실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 만드는 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그걸 잘하는 게 누구예요? 레이건하고 트럼프입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전두환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문장이 복잡했던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씨. 그분은요 인터뷰해서 저희가 제대로 적었죠. 그러면 거기다 막 깨알같이 막 중문, 복문, 뭔 소리인지 모르게 막 쫙 달아와요. 복잡한 사람의 머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기사를 쓰는 게 대학 교재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대학 교재 보면 저도 잘 모르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기껏 읽고 나면 이게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뭐 현학적으로 어려운 글자만 달아놨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교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게 쉬운 영어를 쓰는 트럼프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났는데 물론 영어로 하는 회담이고 또 그분이 8살 정도 많으니까 어렵겠죠. 그렇게 쉬운 영어 쓰는 사람인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이가 젊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휘어잡지 못하고 거꾸로 항상 코너에 몰리잖아요. 쉬운 영어 쓰는 사람이 분위기 잡을 줄 압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그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쉬운 영어 쓰지만 어느 자리인데 가보면 You are fired 그 어프란티스인가 뭐 하는 프로 할 때 보게 되면 좌정 확 휘어잡잖아요. 여러분 그 이수근 코미디언인가요? 강호동 씨, 뭐 유재석 씨 보게 되면 복잡한 단문 복문 쓰던가요? 단문으로 사람 웃기고 확 휘어잡지 않습니까? 문정부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항상 보면 너무 복잡해요. 추미애 장관 하는 말 보세요. 아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뭐 소송 걸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참 각박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유머가 없습니다. 유머가 없으면 심리적 여유가 없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복잡한 국정 끌고 나갑니까?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변명을 멋있게 해야만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차례 과거에도 얘기했던 건데 레이건 대통령이 힝글리한테 총을 맞지 않습니까? 가슴에 맞고 왼쪽 가슴에 맞고 병원으로 가잖아요. 의식을 잃어갈 때 의사들이 와서 대통령이 총을 맞았으니까 수술하려고 그럴 때 레이건이 던진 유명한 말이 있죠. 그때 막 민주당에서 아주 그냥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의 돌레가이라고 막 퍼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심할 때인데 레이건이 의사 딱 보고 당신들은 민주당원입니까? 민주당원 아니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되게 똑똑하니까 민주당원 맞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빵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고치러 왔는데 오히려 웃겨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원이 아니고 미국 시민입니다 하고 수술했다 그러는데 수술 받고 깨어난 다음에 레이건이 정신 차렸잖아요.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몸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거기다 대고 레이건이 낸시한테 허가 받고 왔냐고 그렇게 물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빵 터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적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리더십입니다. 아들 부시도
이라크전 승리해갖고 종전선언을 하려고 들어갔었죠. 개전 50일 만인가 들어갔을 때 기자회견 했잖아요. 이라크 바그다드인가 들어가서. 그때 이라크 기자가 다 수색하고 들어갔으니 무기는 없는데 얼마나 적개심이 강했겠어요. 신발을 벗어서 던지잖아요. 그게 이슬람에서는 무슬림에서는 최대의 모욕인데 그거를 그 텍사스 레인저스인가요? 미국 프로야구 구단주 했던 아들 부시가 싹 피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했다고 썼지 않습니까? 그걸 딱 잡아야 되는데 야구 구단주인데 그리고 스트라이크 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머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피합니다. 피하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꺼지고 텔레비로 생중계하는데 누가 소리 지르고 영어는 아니까 막 기자들이 돌리고 경호원이 달려가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순간에 아들 부시가 딱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올 것 같으니까 뻘딱 일어나면서 후즈 슈즈 이거 누구 신발입니까? 이거 몇 문짜리 누구 거야? 그랬더니 또 화면이 확 들어오고 기자들이 와 웃으면서 그 신발 던졌던 이라크 기자는 위대한 테러리스트에서 졸렬한 테러리스트로 확 꺼지고 상황 반전을 시킨 거죠. 네. 그 정도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대국을 끌고 나갑니다.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저렇게 소송 걸고 뭐 하고요. 저 국정이 이끌 수 있는 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도 민주당이었지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딱 좌정 앞에서 부를 때 보세요. 당당한 게 아니고 유려하지 않습니까? 또 한국 와서도 한국 기자 질문하라고 딱 할 때 보세요. 아주 부드럽게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게 리더십인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자,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보기엔 우리가 6조 원 아니라 16조 원 갖다 줘도요. 고맙다고 안 할 사람이에요. 훅 닦아먹고는 그랬어요? 더 없어? 하고 아유, 수악한 사람입니다. 하노이에서 김정은 만난 거, 트럼프하고 만난 거, What happens 더룸인가요? 그 일이 일어난 그 방, 볼턴 책 보게 되면요. 계속 상황을 주도하면서 어린 김정은을 코너에 몰잖아요. 이거 먹어보라고, 이거 독이 없다고, 뭐 미국 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의 갖고 놀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만나면 꼼짝 못하고 허허 웃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돈을 싸들고 가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저는 돈으로 환심을 사는 거는 하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수는 돈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최고의 상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수는 돈도 안 쓰고 딱 내 편 만드는 아까 말한 아들 부시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는 오바마처럼 자기 수술한 의사 보고 민주당원이냐고 묻고 낸시 허락받고 왔냐고 간호사한테 묻는 그런 레이건 같은 사람들이 상수죠. 돈 한 푼 안 쓰고 매료시키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만난 VIP 중에서 매력적인 사람은 정주영 회장이었어요. 한 반나절 따라다니니까 굉장히 말하는 것부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죠. 근데 전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수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이 돈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일 센 신이 제우스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뭐 불의 신, 물의 신, 질투의 신, mon의 신, 뭐 술의 신 다 있는데 돈의 신은 없습니다. 그 시절 청동시대 때 돈이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돈 역할하는 거 있었어요. 돈의 신이면 제우스보다 세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잘못되면 돈으로 배상하지 않습니까? 돈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면은 그것도 중수 이상 넘어갑니다. 제가 쭉 취재를 해보니까 국정원이나 이런 데 정보기관에서 하는 공작은요, 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나라는 공작 못해요. 외교도 선물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연애도 선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 없으면 연애 못해요. 돈 없는데 아주 말로 잘한다. 그건 상수지. 최고의 상수지. 네. 뭐 김삿갓 정도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도 잘 써야 돼요. 다행히 대한민국이 돈이 있으니까 문정부는 트럼프 정부에 돈을 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이거야. 문정부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이정훈이 돈이에요. 내가 세금 낸 거예요. 문정부는 지금 실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자금으로 풀어줘서 실정을 막고 있고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지금 막고 있잖아요. 4차 추경까지 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많이 올라갔어요. 돈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미국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방위 분담금 퍼주려다가 미수를 하고 돌아오놓고서는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줬다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는 거죠. 참 좀 보기 안 됐습니다. 뇌물을 주려고 하다 뇌물 전달 미수 사건인 거죠. 그 뇌물 전달하기 위해서 양서 씨를 보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선물이죠, 선물. 근데 그걸 주고 왔어야 되는데 못 주고 왔으니 이게 더 난감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안 받겠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거죠.
저는 뇌물 줘봤던 사람들을 또 취재해 봤습니다. 뇌물 전달하러 갔다가 못 주고 오면 진짜 난감하대요. 차라리 내가 삥땅을 해서 배달 사고 냈으면은 내 주머니 있으니까 뭐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고 되면 회장한테 가서 보고할 낯이 없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뭐 그 중간에 했던 사람들 제가 알아요. 저한테도 왔었는데 막 하니까 굉장히 난감해하던데요. 요건 내 나중에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주의 색채화가는 게 문정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강한 만큼 국제정치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제가 이 국제정치를 우리는 잘 모르는 국가였어요. 왜냐? 조선 500년 역사에서 국제정치에 부닥친 게 거의 없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거는 선조 때 아마 국제정치를 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명하고만 하는 건데 갑자기 외가 커져서 우리를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명한테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하면서 일본하고 싸우는 국제정치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외하고 명이 외명 대립기인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친명으로 갔습니다. 선조는. 그리고 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해가지고 철수함으로 해서 전쟁이 끝나서 명이 그대로 세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살아남았어요. 그때 만약에 외가 이겼으면 우리는 작살나는 겁니다. 이때는 외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 해서 위기를 넘긴 거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옵니까? 명을 무너뜨리는 명청교체기가 오잖아요. 그때 인조는 누구를 택했어요? 명을 택했죠. 제조지은하면서 임진왜란 때 명이 도와줬다고. 근데 누가 이깁니까? 청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코피 터지잖아요. 삼전도에 가서 굴욕하고 병자호란 치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년 동안 우리가 거의 합병은 면했지만 속국처럼 조공국가로 청에 붙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국제정치에 실패해서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청나라 강할 때는 일방적으로 청하고 외교했으니 또 외교는 단순해지는데 일본이 근대화해가지고 청일이 대립기로 갔을 때 우리가 누굴 택합니까? 그게 바로 민시 척적 세력들, 노론 세력들. 지금 이 정권이 노론 세력하고 비슷해요. 그 세력이 누굴 택합니까? 청한테 일방적으로 속국으로 있을 때 노론이 권력을 잡았었죠. 개혁도 아무것도 안 했죠. 그 실패가 일본이 권력 잡을 때 결과가 조선이 뭐가 됩니까? 노론이 무너지면서 조선이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국제정치에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속국이 되거나 합병이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치면서 전쟁 치르고 해방하면서 친미로 일방적으로 갔다가 지금 미중 대립기가 오니까 미국의 불토과 중국의 불토까지 고민을 들어가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이죠. 네. 자, 명외 대립기에는 명예 건재로 끝이 났는데 우리는 다행히 친명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조선은 생존했고 명청 대립기는 청의 승리로 갔는데 우리는 친명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청의 속국이 됐고요. 청일 대립기는 일본의 승리로 갔는데 우리는 친명을 고집했기 때문에 일본의 합병이 됐습니다. 네. 국제정치에 두 번 크게 실패한 거죠. 한 번도 뭐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데 운이 좋았던 거고. 근데 지금 미중 대립기에서는 우리 어디에 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 기분 나빠 우리가 세계를 움직이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파워가 없잖아요. 우리는 국제정치에 맞춰서 선택을 잘해서 생존을 해야지 국제정치를 우리가 만들 파워가 안 되잖아요. 하세요. 문정부 사람들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저는 못하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미중 대립에서는 미국이 승리하는 걸로 알지 중국이 새로운 패권을 잡을지 그걸 잘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예측에 실패한 지도자는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굴복을 하고 합병을 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순종은 살아남아서 그렇게 가는 거고 순종이 죽을 때 뭐 60만세 운동이나 우리는 하게 되는 거고 창피한 거죠. 인조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치욕스럽게 사는 거고. 중국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생존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반대라면 어렵게 되죠. 문정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근데 문정부도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 분담금을 준비해서 두 서씨를 미국에 보냈던 걸로 보이는 거죠. 제 설명 이해되십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문정부는 지금까지 판단 미스를 모면하기 위해서 뇌물을 준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판단인 겁니다. 근데 그걸 전달하지 못하고 박대를 당하고 왔으니 이게 더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갈 때 서욱 장관은 장관 전용기로 보이는 급유기를 타고 갔는데 그 미국이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규모의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국방장관이 미국 갈 때 이렇게 전용기 타고 가는 모습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삼타면 상당한데 5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돈은 돈대로 전용기까지 썼는데 성과가 없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죠. 우리 국민 돈 마음대로 썼으니까 왜 결과 없냐고 내놔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홍준표 의원이 오죽 답답하면 국회에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게 전쟁에 써야 할 물자를 그런 데 썼냐 그렇게 뭐라고 설명하니까 뭐 안전 때문에 그렇게 보냈다면 국방장관이 국내에서 다닐 때는 가장 안전한 탱크 타고 다니지 해가지고 막 와 폭서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 조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두려움이 많은 자일수록 자기 부정의 메아리가 크기 때문에 사방의 안전장치를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겁이 없어요. 오히려 쌈질하러 다녀요. 이거 계속 도망 다니잖아요. 문정부는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적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실정을 많이 했어요. 실정을 제가 많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덕에 연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벌어놓은 돈을 복지자금 재난지원금으로 풀어서 국민 반발을 막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대국민 뇌물을 뿌린 거예요. 지원금 형태로. 그걸 받아야 하는 국민들도 고민을 해요. 우선은 단물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아이씨 이러다가 언제까지 머리가 있는 사람 생각 다 할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면 이분들도 돌아섭니다. 자, 제가 지금 늘 답답하게 보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보는 게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인데 2015년 12월 20날 5년 전이죠. 문재인 그때 민주당 대표는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은 경기지사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런 콘서트를 가졌어요.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 그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금을 줄이려고 하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소회의실이 미어 터져갖고 옆 회의실까지 사람이 막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건 내가 나중에 탈핵 비판 책을 내고 나서 이제 법적인 싸움을 했기 때문에 잘하게 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국부를 늘리는데 별로 고민이 없어요. 남이 벌어놓은 국부를 풀어갖고 국민 지지를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 저는 애국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표가 제일인 그런 정치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하는 것도 우리 국부를 풀어갖고 환심을 살린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국민들도 실정한 거에 대해서 반발할까 봐 돈을 풀어서 돈을 자꾸 벌어놔야 우리 후대가 먹고 사는데 그걸 안 하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뇌물을 준비하는 거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은요, 박원순 시장 시절에 그 산하에서 세력을 키웠다고 봅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2014년에 서울시 예산이 24조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50조가 넘어요. 한 6년, 7년, 8년 사이에 더블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더블 되는 사이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는 세금이 올라간 게 아니라 서울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연적으로 재산세가 늘어나서 서울시는 세입이 굉장히 2배나 많아진 거예요. 근데 다른 지방, 부안이나 거제 이런 데는요, 2000년이나 2020년이나 거의 비슷해요. 거기는 땅값 오르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줄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서울시만은 더블로 올랐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러면 그 시가에 서울시 공무원이 2배로 늘었느냐? 아닙니다. 서울시 공무원 봉급이 2배로 늘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서울시가 일 벌인 게 2배로 많아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늘어난 돈 어디 갔겠습니까? 다 무슨 행사 비용, 무슨 축제 비용 이거로 다 날라갔습니다. 무슨 지원 비용, 협찬 비용으로. 그 나간 돈을 누가 받아먹었냐? 진보 세력이 받아먹었습니다. 지금 임태훈 씨라는 사람이 군인권센터 하면서 우리 군을 많이 흔들고 있죠. 그 군인권센터가 서울시 산하 등록기관으로 돼 있어요. 서울시 지원받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위탁 경영해서 운영비 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먹여 살리는 거죠. 그게 우리 군 도와주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김수현 씨라고 탈핵정책 주장했던 정책실장했던 사람 있죠. 그 양반도 박 시장 밑에서 무슨 그런 기관장 하나가 있던 사람이죠. 다 운동권들이죠. 그리고 임종석 씨는 정무부 시장 안 했나요? 기동민 씨도 그랬고 다 여기서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이 문재인 씨가 집권하니까 청와대에 가서 정책을 막 핀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생존하고 돈을 모았다가. 그리고 지금 와서는 탈핵 정책을 원자력을 죽어놓고 태양광 산업 이런 거에서 이권 챙기고 하다가 허인혜 씨 잡혀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야당을 하던 시절에 야권을 먹여 살린 거는 예산이 남아던 서울시였어요.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였어요. 근데 이 박 시장이 원래 성추문 사건에 딱 걸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실세들이 박 시장을 안 도와준 거죠. 그리고 박 시장이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박 시장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인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이 정부가. 미안한 거죠, 한편으로. 안 도와준 거는 자기 살라고 그런 거고 죽을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이 서울시장이라는 장례식으로 호상을 치러줬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박 시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확실히 문정부 사람들은 탄력을 잃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심리적 부담이 느껴져요. 정의연, 윤미향 씨가 하던 그 마포십조 소장이 자살한 건 사인 밝혔죠. 왜 박 시장 사장 사인은 안 밝힙니까? 수상하잖아요. 참으로 수상한 정권입니다. 서울은 가장 부자 지자체인데 여기에 수많은 좌파들이 숨어서 새를 키우고 있다가 촛불을 이용해서 집권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제정치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실패를 하자 국내에서는 복지자금, 재난지원금 방출로 모면을 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는 대일관계를 마구 하다가 지금 그다음에 반미자주로 가려다 미국은 너무 세니까 못하니까 일본하고 꼬여버렸어 하니까 미국을 상대로는 방위 분담금을 맞춰주려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돈도 못 주는 이런 미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선물 못 주고 갔을 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선물 들고 갔다가 뭐 연애할 때 선물 들고 갔다 못 주고 오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영화에도 보면 막 집어 던지고 그러대. 자, 국민 세금으로 자기의 안녕을 찾는 그런 정권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이 이겨도 미국은 문재인의 대한민국과 충돌합니다. 무조건 충돌합니다. 예측과 결정에 실패한 조직은 생존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문정부 and 대한민국의 눈물이 아마존의 눈물이 아닌 문정부의 눈물과 대한민국의 눈물은 준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돈을 잘 쓰는 돈신은 제우스를 능가하지만 돈 잘못 쓰면요 진짜 개망신 당합니다. 뭐 주고 빰 맞고 완전 생매장 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미국을 마음대로 했던 게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외교의 귀신입니다. 박정희도 자존심 세지만 영어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못했지만 그래도 외교했습니다. 외교 잘해야 됩니다. 진짜 상수가 이승만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계시는 분들, 강경화 장관도 그렇고 서훈 식장도 그렇고 이승만 다시 연구하십시오. 외교가 왜 중요한지 이제 청와대는 이제 알아차렸습니까? 좀 정신 좀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